이재정의 70.5. 간첩을 만듭니다. 그 간첩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이 갑자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이게 70년대 얘기인지 80년대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첩이 횡행하고 조작 사건이 횡행하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이재정이 70.5. 오늘도 이런 면이 있나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뭘 그렇게 꼴머리 보고 계십니까? 네. 참 무거운 인트로였습니다. 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데요. 근데 애드립이셨죠?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점점 전문 방송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 역시 이재정 변호사님을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역시. 서당계. 그러니까. 3년이면. 훌륭한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정말. 말도 있어요. 큰 나무 밑에 걸어가니 문득 내가 커졌다. 이런 말. 소개도 안 드렸는데 막 스스로 치고 등장하시고. 들어. 오늘 이런 면이 있나 그 민변 비상특위 특집에는요. 지금 이제 모두에도 언급했다시피 국정원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전직 국정원에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네. 그리고 민변의 직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상특위에서 부위원장님이시죠? 비상특위의 네, 부위원장님 직을 맡고 계신 이석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석범 변호사님 좀 제가 소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이석범 변호사님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법제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제관 마치시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다시 변호사 현업에 복귀하셔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이 이제 일탈을 하고 그러면서 또 민변에서 공권력 감시 네트워크 국정원 감시 모임에 이렇게 쭉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저희 후배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저희 후배들에게 국정원에 사실 밖에서 국정원 뭐 이렇게 견제 감시한다고 해도 잘 모르니까 이석범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렇게 좀 실체감을 좀 느낄 수 있게 또 그러시면서도 또 그 국민대 우리 이 통일법학의 좀 거두이신 국민대 장명봉 교수님께 또 이 사사를 받으셔가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석박사를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박사 논문을 좀 준비 중이신 정말 그 문무를 겸비하신 이 남북관계와 이 국정원 개혁에 문무를 겸비하신 훌륭한 변호사님이십니다. 민변으로서도 얼마나 든든한 분인지 모릅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니까 몸들 바로 얼굴이 좀 빨개지고.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까지 내야 될지. 오늘 진짜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또 뜻밖의 사건을 또 어제 접하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뭐 잠깐 외람되게 제 소개를 말씀 것들 중에 제가 사실은 이제 93년부터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민주화되고 좀 더 인간답게 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꿈꾸면서 이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뜻한 바 있어서 이제 2003년도 지금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참여정부의 국가정보원의 법제관으로 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국정원의 어떤 개혁 또 국민의 어떤 인권을 침해받아왔고 또 그렇게 해서 지탄을 받아왔던 정보기관이
정말로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을 거듭나야겠다 이런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퇴임하지 않고 1년 반을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한 국가의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그 보수정부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오히려 과거 그 중앙정보부 또 안기부 시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안에서 목격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였던 인권 침해를 해서 지탄을 받아왔던 그 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반 더 있다가 이제 제가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언하는 거죠. 네. 아니 그 1년 반 버티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쉽진 않았죠. 예, 마땅한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어렵게 앉아 계시면서 정말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부분 안에 있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뭐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나름대로 했던 또 실정법 위반이죠. 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괜찮은데 예. 거기서는 별로 뭐 있을 때 뭐 직무와 관련된 그런 일을 별로 한 게 없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직무와 관련된 얘기 아니신 거죠? 그런 그렇죠. 직무에 관여하시진 않았죠, 혹시? 그렇죠. 네, 뭐 전 뭐 또 뭐 최근에 난 거는 과거가 있으신 건 아니신지.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지금 유우성 씨 사건이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영화 같은 지금 그렇게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우성 씨 이제 사건도 계속 변호사님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그 중국의 국가 문서를 지금 국정원이 뭐 직접 개입해서든 이른바 내부 협조자를 통해서든 지금 조작에 지금 관여를 하고 또 이런 그런 조작된 문서들을 또 법원에 제출하고 그것이 발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막 물타기 하려고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좀 비롯되고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는 이제 뭐 정부조직법상 보면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만 바라봅니다. 네. 사실 이제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는데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니까 또 그 대통령이 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또 정말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정 개혁과 관련된 이런 이제 뭐 공부라든지 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선의에 의해서 국가 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게 완비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도 국정원에서 독대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뭐 예를 들면은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이른바 그 심리전 같은 것도 국정 홍보 그런 거를 심리전단을 하겠다 보고를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백히 몇 번이나 지시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마치 개혁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조작 사건도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수직임 사건 잘 아시죠? 홍콩에서 그때 안기부 시대였거든. 그때 이제 장세동 안기부장이 있을 때인데
윤태식이라는 그 동거녀를 그 수직임이라는 거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임 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제 국정원사 당시 안기부가 알게 돼가지고 마치 대공 사건인 것처럼 수직임이 간첩이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들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살인범이 방공투사인 양 해가지고 그렇죠. 언론을 떠들썩하게 그렇죠.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수직임 가족들은 그걸 인해 가지고 간첩으로 조작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오빠도 어떻게 사망한지도 모르고 가족이 완전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그 국가를 상대로 예. 국가 배상을 청구해가 됐더니 이제 좀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 배상 청구 다 인용이 돼가지고 예.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예. 배상을 해라. 그때 저도 인상적인 게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에 정말로 이번은 국가를 대신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게 안기부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85년인가 했거든요. 85년에서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또다시 정복의 이름만 바뀐 국정원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으면 이른바 그 말이 보수지 그런 인권 침해 같은 그런 데 철저한 청산되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있으시면서 그 개혁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또 계속 두고두고 후회. 네,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제가 반성을 하고요. 물론 거대한 국가기관이 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민변의 뭐 회장도 얘기하셨던 고영구 인권 1세대 원로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가기관의 장으로 맡으셨지만 역시 그 한 61년도에 창설이 됐으니까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은 거대한 조직. 이미 이제 이게 어떤 핵심 그런 조직을 개인이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또 못한 그런 부분에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복귀하면서 뭐 몸담았던 기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욕하는 것처럼 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 국가 민족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기관이 국민의 봉사자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또 상식입니다. 상식. 뭐 헌법이나 아주 뭐 법률을 뭐 들먹이지 않더라도 해서 그런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국가 기관의 종사자, 특히 이 지금 문제가 된 국가정보는 현재 원장님이야. 그런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인물을 이제 감당하시면서 인물하뇨.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 저희 비상특위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의 전면전이라고 해도 되나요? 실상은 그렇게 됐잖아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허필 그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집단이 우리를 수호해줬어야 될 국정원이었네요. 그 전선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하면 돼요. 자꾸 정권의 안보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대통령 아까 넘어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따가 뭐 그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정당성을 확보한 그런 대통령을 정말 국민이 믿고 따르는데 바로 그 국민을 바라보면은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이제 또 말씀 또 주셔서 또 이게 또 들으시는 또 청취자분들 또 이 좀 맥락을 좀 환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그 최근에 이제 유우성 씨 사건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또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아마 이제 유우성 간첩 사건은 이제 그 2013년 그러니까 작년 2월쯤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그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탈북자 출신의 유우성 씨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동아일보가 지금도 일면 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우성 씨가 이제 구속돼갖고 기소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유우성 씨의 동생이었던 유가려 씨의 진술을 국정원이 고문과 협박, 회유를 통해서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이제 무죄가 선고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재동 변호사님도 참 혁혁한 개입을 하셨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 국정원이 그 유우성 씨의 북한, 중국 그 출입경 자료를 조작된 문서 2건을 제출을 해가지고 1심 무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이에 변호인이 그것은 조작된 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받아온 진짜 문서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이제 검찰이 또 이것도 조작이라면서 또 다시 조작된 문서를 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 문서들이 진짜인지 한번 중국 쪽에 물어보자. 그래서 사실 조회를 해갖고 중국 쪽에 물어봤더니 변호인이 낸 문서는 진짜고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서 낸 문서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회신을 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거기서 끝나고 검찰이나 국정원은 사과하고 아 정말 잘못했다. 그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상황에서 이제 국정원은 아니다, 우리는 진실된 문서를 냈다 그러고, 일부에서 이제 계속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검찰이나 국정원 쪽에서는, 중국, 내용은 맞다. 도장은 좀 달라도, 내용은 맞고, 또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뭐, 윤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민변과 중국 대사관 쪽에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김진태라고 하는 뭐, 그 국회의원은 중국이 좀 후진국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을 했고. 근데 이제 대검에서 포렌식 센터에서 그 문서를 감정해 본 결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 국정원이 낸 문서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검찰이 진상 조사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국정원 내부 협력자 조선족의 김모 씨를 검찰이 강도 높게 조사를 했는데 어제 그분이 이제 유서를 4통을 남기시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가 다행히 이제 생명은 이제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 문서가 또 유서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정원을 개혁하고 뭐 이런 식의 또 문서를 남겼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죠. 또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유가려 씨가 검찰에서 낸 반성문을 또 그거를 숨겼다. 그래서 국정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고 거짓 자백이었다라는 반성문을 국정원에 그 검찰에 냈는데 검찰이 또 그거를 또 밝히지 않고 숨겼다는 사실이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끝이 어떻게 갈런지 참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뭐 이 사건에 대한 뭐 코멘트는 아닌데요. 초기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동생인 유가려 씨,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빠 사건이 정말 밝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힘주면서 노래도 한 곡 불러주고 갔어요. 그 북한에서 정말 즐겨 불렀던 노래를 기타 치고 불러주고 갔는데 여러분 다시 듣기로 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홍보를 하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죠. 초기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 얘기를 다 믿을 수 있을까? 국정원에서 맞고 그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그 친구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지 설마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반신반의를 하면서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에 관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만큼 벌어질 줄은 초기에 관여했던 그 어떤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뭐 그래서 이게 저도 인터넷 뉴스 보고 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 유성 씨죠. 유성 씨하고 국정의 어떤 그 직원하고 꽤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년 동안 국정원에서 아마 기획수사를 했다는 그 보도를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국정원에서 아마 기획수사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 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지금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뭐 그런
왜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딱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정권 보위를 위해서 또 막 정부에 대한 그 여론이 비등할 때 국면 전환용으로 예를 들면 이런 간첩 사건들이 항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수지김 사건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번 아마 그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서울시장 박원순 씨 뭐 그 어떻게 그럼 뭐 국정원의 문서냐 작성한 문서는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마 수사를 해가지고 뭐 활자체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게 무혐의 뭐 난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박원순 시장의 뭐 친북 좌파 이런 인물이죠. MB 정부 때 제가 그래서 국정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정부에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이랬던 정말로 시민의 명망 있는 시민 활동가조차도 친북 인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정체성 잣대를 들이대니까 뭐 친북 좌파다, 종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분이 시장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뭔가 어떤 이렇게 뭔가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시작됐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뭐 어쨌든 서울시와는 좀 결연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가면서 그런 의도가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덜컥 나버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항소시면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이제 뭐 영사가 파견되고 막 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 막 국정원의 의도와 다르게 막 흘러가가지고 진실은 밝혀지는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정말로 지금 국가정보는 반성해야 돼. 다시는 이런 거를 적폐를 끊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는 지금 현재 남재준 원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준희 원장에서 지금 원세훈 전임 원장도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국가정보원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국가보안법상 증거 무고날조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년형입니다. 7년형. 각별히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금 국정원에서 자꾸 이렇게 쉽게 면피하려고 이렇게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막을 수가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거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국가기강. 국가의 기관이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국가가 왜 존립돼야 되는가는. 근데 아까 말한 기관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당장에 지금 일어났던 이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관한 자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또 그것도 1심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지니까 증거도 조작하고 이런 거는 급해진 마당에 하는 증거 조작까지도 일삼는.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들로부터 제기될 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국정원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석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야 술리고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이 사태를 지금 국정원이 키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조선족 김모 씨가 나름의 그런 자살을 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정원이 개입해갖고 그 무슨 서류 조작하라고 1,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돈까지 건네줘가면서 그렇게 국정원이 그 주동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검찰의 아무래도 수사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려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죽음으로써 그거를 정황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검찰이나 국정원은 이 사건의 파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국정원이나 검찰이 어떤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적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의 연장에서 지금 이런 자살 사건이 벌어진 거라면 지금 이석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국가기관의 그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심의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1심 끝나자마자 지난번 인사 때 영전을 했어요. 무죄란 타격을 입고도. 원래 그 검찰이 보면 제가 무죄를 보면 인사고과에 아마 이렇게,
약간 그 분리 이렇게 예. 인사국가에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기사를 출력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 사건을 맡았던 이시영 검사는 영월지청장에서 남부지검 형사 6부장으로 영전하고 공판 담당했던 이문성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서 창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참 통상적인 인사 상례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무죄가 그렇죠? 났으면 이를테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상대적으로 또 보니까 아마 저기 일본에서는 2010년에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증거인멸죄로 1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부장검사 그다음에 그 오사카 지검장 다 이를테면 징계받고 그다음에 당시 그 검사총장 우리나라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고바야시 히로시라는 검사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해 12월에 사퇴를 했어요. 예.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검찰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아마 그 보면은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에 파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원장의 특별 법률보좌관으로. 그 권영세가 그렇죠. 파견했던 주시고 검사고 정영근도 파견했다가 아예 거기서 주저하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도 다 이렇게 근데 그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는 다 출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봐주거든요, 잘 이렇게. 지금 언급한 예만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 그런데 가능하네요. 문제는 왜 그 정보기관과 그런 수사기관이 유착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이 정보기관이나 수사권도 갖고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안수사 업무 협조의 필요성이라는 그 이유로 그 명분은 그렇게 해요. 원활한 기관 간 협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공안수사를 하는 그 수사관들은 또 거기도 이제 수사국이 있으니까 수사국 직원들하고도 아주 유착되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또 거기 간부들끼리 가끔 회식도 한다 그래요. 이거 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 누설은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그것도 제 직무도 아니었고 자기 검열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 저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쫄고 있는데. 국정원 출신도 쫄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국가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아닙니까? 이게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그 안보 수사의 특성상 내사를 합니다. 내사 바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범죄가 딱 있어가지고 수사에 착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이면 장기간 이렇게 미행하고 정보를 검창 도청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하면 어느 정도 딱 되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딱 터트린다는 표현이죠. 왜? 60년, 70년대 민청학령 사건 무슨 난민전 사건, 인혁당 사건 다 이럴 때 이게 기획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수사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번 사건도 아까 솔직히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런 의도된 목적을 갖고 하는 거는 수사권 남용이지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작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가에 유익한 정보를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007 제임스 본드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보기관은 필연적으로 불법성을 이렇게 내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허용해 준데 문제는 해외나 대북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근데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조금, 이건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너무 전문적인 말씀에서 죄송한데, 그래서 정보기관은 비밀스럽게 하는 밀행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속성을. 비밀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정보기관이, 정보원이. 근데 이 수사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수사기관에게 부여한 경찰이나 검찰의 검사에게 부여한 이유는 인권 침해 소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처벌받고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 있고 영장주의 있고 그런 게 있거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서 투명하게 해라. 공개해라. 그래도 공개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기관의 속성과 수사기관의 속성이 한 기관에 있으면 이게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 구성이 원래도 반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신뢰가 예를 들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때 국정원 그 댓글 사건 해가지고 왜 무슨 차장도 나오고 차장은 정무직이니까 얼굴이 공개되는데 1급이야 나머지 직원들은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국정원법에.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진술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사했던 국정원 수사관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다음에 이 진술이 제대로 작성됐다라고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은 아까 국정원법이다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얼굴을 비공개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수사에서 이건 증거를 막 다투는데 유무죄를 다투는데 이건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오는데 얼굴을 비공개해요. 가림막을 가려요. 이게 전형적인 비밀경찰이에요. 비밀경찰이 우리 그 인간의 존엄성 얼마나 침했는가는 나치 시대 때 게시타포. 그 다음에 지금 붕괴된 소련 연방 KGB. 무시무시했지 않습니까? 히틀러 시대 때 게시타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버젓이 벗어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에 그다음에 국정법이 상태.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거. 증인신문을 하는데도 가림막을 쳤다. 바로 여기 현장 주역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 관련해서는 이재정 변호사님이 생생하게 현장을 목격하시고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의 저는 이제 그때 사실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 장소에서 차단막 할 때. 아유, 정말 이건 변호사님의 활약상이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활약은 하진 않았지만 목격을 했죠. 이제 많이 관여하고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이광철 변호사님이 주로 하셨던 그 소위 왕재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증인이 되어서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러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표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숨을 쉬느라고 말을 잠시 끊은 것인지, 목이 말라서 끊은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정에 장벽이 생겨요. 베를린 장벽도 아니고. 그러면 좋다. 피고인들은 둘째치고, 당신들이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피고인들은 안 봐도 좋다. 변호사들은 보게 해달라. 우리도 국가의 임무를 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심지어 우리 판사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판사님들이 저 벽 너머에 계십니다. 오죽하면 판사님이 변호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러고 또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권정우 변호사님도 나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판사님 제 목소리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듣던가요? 제가 재판에 자주 안 나가서. 근데 정말 그런 코미디 상황이 벌어져야 했던 게 바로 지금 현실 이 나라의 형사소송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이제 그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그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은 정보기관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재련 의사에 의약분업 성공했습니다. 이석훈 변호사님 유머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이거 무슨 분업이라고 하면 되나요? 수사권 분업인가요? 정보권 분업? 정수분업. 정보와 수사의 정의와 영수는 따르게. 아이고 참. 또 우리 전직도 이런. 저기 아마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이 궁금해하시고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일흥의 음모론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하세요. 찌짤찌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변호사님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살 시도한 그분이 독단적으로 진짜 자살 시도했을까요? 쇼 아닐까요? 저 사람들은 창의적 꼼수 많이 부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어제 자살 사태와 관련해서 워낙 또 현장이 일찍 치워져 버렸다든지 등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혹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꼭 논어를 공자님 말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예. 또 존재, 또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예.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딱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무신분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설 수가 없다. 아우, 아시는 분이. 무신분립.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아니, 저기 왜 우리 그때 누구죠? 그러니까 얼굴 넓적하신 장비 같은 그 민주당 의원. 문희상 의원님께서 청와대에 가셔가지고 박근혜 그 대통령에게 뭐 초청받아 가면서 무신분립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거기도 보면 통일원에 낸 교재, 요만한 책자가 있거든요. 홍보 책자 거기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무신분립이라는 말 딱 써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건대 참말 국민들이 이게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신뢰라는 거거든요. 예. 그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뭘 하나 해도 자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음모론이 횡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딱 때렸어요. 위치 추적했는데 예. 뭐 기지국 해가지고 했더니 뭐 반경 500m 내에 어느 건지 모르게 했지만 막 경찰들이 다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뭐 호텔인지 모텔 주인이 막 경찰 신고하니까 바로 이게 자살이라고 단정하고 예.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 오늘 뭐 다 보도에 나오죠. 벽면에 국정원 뭐 썼는지 국정원 썼는지 빨간 거 했다고 처음에는 경찰 부인했다가 다 인정해서 청소한 적은 맞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렇게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되어졌던 자가 네. 수사를 마치고 축소를 잡는다면 국정원 직원이 그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검찰이 글쎄요. 위치 파악이 안 돼서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망설임이 그런 얘기도 있을까요? 하더라고요. 저기 자살을 시도하신 분께서 검사한테 문자를 남겼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분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의 사람이 검사의 핸드폰 번호를 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건 정말 이례적이죠. 예. 우리 변호사들도 검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감히.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하고 그 국정원 그 내부 협력자 사이에 뭔가 긴밀한 인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거죠. 아니 본인도 인정했지 예. 않습니까?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2달치 못 받았으니까 받아라 아들한테 남긴 주소에. 예. 그 나왔으니까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에서 PA라 그래가지고 개인 정보원 협력자. 예. 국가 예산으로 이름 밝혀졌죠. 예. 이 JB 그래. 이것도 혼날라. 그러니까 이 조선조이라 이분도 당연히 그 국정으로부터 정보 협력하는 대가를 네. 받았을 거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데 아까 일본 오사카 특수부처럼 일본 검찰처럼 그런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서 특종을 했어요. 조금 이따 드러날 거예요. 근데 어느 신문이냐면은 아사히 신문에서 특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의혹이 있다라고 그게 보도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이제 최고검 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상조사, 특별조사팀이죠. 수사가 아니고, 그래도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제 수사로 전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사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댓글 사건에 수사팀 해체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믿지 않잖아요. 네. 진상규명 의지가 꼭 기소 의지가 있느냐. 네. 최동욱 검찰총장도 속된 말로 찍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다 두 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음모론이 왜 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진상을 정말로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 있는 지시 없이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예. 다행인 것은 제가 또 좀
외람되게 또 대한변협 인권위원도 좀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저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진상조사를 구성하기로. 그래서 아마 대한변협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협회장님께 보고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협회가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강제조사권이 있습니까? 그나마 대한변협이 국민의 어떤 성원과 신뢰를 그 인권위원회니까 그나마 하고 있는데 거듭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불식시키려면 정말 국민에 대한 이거는 의무이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런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안 하다가는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면 정치 검찰이 혁파되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국민들은 이거 기억하고 했던 거 기록한 거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 틈날 겁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불리한 얘기는 입 싹 닫아버리고 뭔가 좀 자기가 얘기해서 좀 뽀다구 나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는 김연아 그 안현수 얘기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렇죠. 또 깨알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참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시던데 이 국정원 문제에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워딩들을 보면 불리한 얘기는 싹 감추고 국회에서 합의해 와라 이런 대도 않는 말씀들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정말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여서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고 책임자를 상응하게 좀 처벌을 하고 또 국정원이 본래 소임에 맞게끔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그렇죠. 객관성을 유지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아직 1심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는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적어도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 지도자라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결단을 내리셔야죠. 아까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국민의 어떤 속마음으로는 조소받고 조롱받고 그런 정말로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대본들 참 불행한 거죠. 잠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간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정원에 계시기도 했고 또 법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특히 유우성 씨 사건만 하더라도 여러 조작 사건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 대북과 관련된 간첩이라는 고리를 활용했는데 그런 조작의 대상이 되어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선 경계인들, 그렇죠. 바로 탈북자들인 것 같아요. 실제 유우성 씨의 동생이었던 유가려 씨가 어떤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6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하면서 조작 증거의 대상이 되어야 됐던 것도 합동신문센터라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공간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법의 공간이 되어버린 치해법권처럼 되어버린 변호사도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서 빚어진 일이잖아요. 그 합동신문센터라든지 탈북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우리 사회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을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절차인 건지 그 가운데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동신문서 합동신문센터 군, 국정원,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신문센터가 있는 합신소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탈북했다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어떤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을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른바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조차도 정말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말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다, 문화 국가다. 비록 군사적으로나 뭐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말로 우리 인류가 우리 나라가 지향에 대한 뭐 갑자기 경제가 잘 살아가지고 뭐 한류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마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내가 꿈꾸는 나라가 뭐냐 문화강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인권국가. 미국이 제일 군사 강국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고 하지만 CIA가 관타나무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거는 미국은 문명국가 아닙니다. 미국은 해마다 국무부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 뭐 보고서를 냅니다. 본인들이 근데 세계 각국을 반미 평가하죠. 아니, 저도 미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아유, 또 검열을 강요하시네요. 이게 지금. 근데 미국 국무에서 인권과를 내는데 뭐 좋습니다. 뭐 미국이 세계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증진을 해서 뭐 기여하는 바 있죠. 근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얼마 전부터 인권보고서를 내요. 아, 그런가요? 미국에다 인권보고서. 나 예. 발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보건, 아동에 대한 의료 이런 거, 교육에 했던 그 다음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 경찰의 폭행 있잖아요.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화.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요. 왜 통쾌하죠? 그럼 저도 반민가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이제 다소 계신 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그런 거를 외치는, 그런 사회가 또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지금 이런 국정원의 이런 전횡과 일탈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60%를 넘어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속에는 사실 이런 종북몰이, 그죠?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도 그냥 종북적 반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게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그런 종북적인 마녀 사냥에 빠지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미국을 비판하면 우리 편, 네 편, 박근혜 잘못하는 거 얘기하면 심지어 이번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우리 민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 무슨 땅 찼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땅 찼어 이런 분들이 연합과 이제 연대하시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분들 참 명칭도 참 희한하던데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은 북으로 떠나라. 간변이래요. 간변. 간첩을 옹호하는 변호사. 지금 그 말씀 하니까 꼭 드릴 말씀 있는데 우리 두 분 변호사, 두 분이 다 이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극우와 보수를 어떻게 가장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극우와 보수. 극우와 보수. 우리 사회에서 거의 혼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극우와 보수는 반대 세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그걸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요. 모 정치학자 얘기는. 예를 들면 일본은 또 공산당 있잖아요. 일본의 공산당. 그러니까 거기 자유주의 국가고 보수적 이념인데 우리 사회 새누리당이 종북 세력이다 해가지고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척결하는 뼈를 발라내는 거예요. 척결. 뼈를 우리 고기 잡을 때 뼈다고 고운 때 살 발라내는 거를. 설득합니다. 그 말을 종북 척결을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견해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다른데 그러면 같이 토론해보자. 그러면 논리와 이성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보수고 이거는 아예 파시즘처럼
인종주의나 유대인을 말살을 해버렸잖아요. 아예. 그리고 네. 사회주의 정당들, 사회주의 공산당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이게 파시즘이에요. 네. 군국주의고 이거는 극우에 극우 파시스트.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그 민변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네. 그 방법이 아예 공존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척결해되고 압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스스로가 보수주의가 아니라 나는 극우주의자, 파시스트다라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군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군복. 아, 맞습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군국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승천기를 딱 내밀고 그때 일제국 자기는 대동아 전쟁이라죠. 태평양 전쟁 때 그 군복 갖고 그 시위하잖아요. 행진하고, 조선징은 뭐 물러가라 그러고. 근데 그 우리 사회에도 그런 극우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군복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예. 막 어떡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이성적인,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국회의원, 국회의원, 종북자 이런 눈 한, 그분들은, 그 자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극우주의자, 파시스트,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석훈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이제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오도돼 잘못돼 있죠. 사실은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 보수는 나와 다른 생각들을 용인하고 그 속에서 좀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경쟁하고 각축해 갖고 더 나은 생각들로 나가는 거고요. 또 보수는 또 공동체에 대한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공동체를 좀 중시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점진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가고 그게 보수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원래적인 의미의 보수를 제일 사실 잘 실하고 있는 게 지금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용인하고 예. 그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금 우리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주구장창 내세우는 공동체는 사실 미국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성조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가스통이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특히 그 교회 다니시는 그 목사님들 일부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그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 개혁 세력이라고 불리는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원래적인 의미의 보수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또 그 진보 쪽에서 정말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는 뭐 조금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소수가 좀 진보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새누리당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진짜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라 진짜 가짜 보수고 진짜 척결돼야 되는 거죠. 사이비 보수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집회나 토론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어떻든 댓글이나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치 최소한 국가정보법 위반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보수주의라고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새누리당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국가정보는 반성해라, 개혁해라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네. 그다음에 여론 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제도 위반했죠. 선거제도 위반했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새누리당이나 자칭 보수주의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왜? 그분들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그런 거 주장 안 해요. 그럼 아까 말한 제가 사이비 보수주의다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사이비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이비도 아깝습니다. 양아치. 양아치 그런 속담만. 잠시 또 이제 화제를 잠깐 또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해보겠는데요. 너무 무겁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근원적인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이제 배움이 짧은 사람이 잠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가 유우성 씨 사건에서 또 이제 가지를 쳐서 또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이 또 방금 보수단체 얘기도 하셨고 땅차싸부터 시작해 어버이연합 가스통 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서 생각이 든 얘기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단체 이러면 대부분 보수단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북자라는 지위가 언제든지 간첩으로 조작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경계인으로서 불안한 지위예요. 정말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비단 이 사건뿐이었을까요? 조작 사건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또 이런 맨날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벌써 결성된 10년 정도 된 거의 북한인권 소위원장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오늘 깔때기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북한도 보면은 인권 많이 되는데 바로 그 인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남한, 대한민국, 남한, 자꾸 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한, 북한 인권도 있고, 탈북자 인권. 그분들이 다 한민족이라는 아주 좀 감성적인 그 민족의 어떤 이웃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분단됐기 때문에요. 분단 체제. 그래서 과거에 70년대는, 80년대는 어떤 납북 어부들, 이렇게 간첩으로 송환되면 간첩으로 막 또 두들겨 해서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때 경계인이 제일동포, 들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일동포나 유학생들이 거의 그런 문제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만 찾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합신소에서 약간, 거짓말 몇 번 들통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가혹행위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아까 말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인권 교육 왜 다시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뭔가 이런 그런 교육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 받으면 달라질까요? 참 또 이 지점에서 참 분노스러운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서준식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제 제1교포 이제 2세셨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실 서준식 선생님 두 분은 형제신데 제1교포 2세로서 이제 정말 일본에서 온갖 조센징이라는 차별을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기화하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하는 제1교포로서의 정체성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선어 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서름과 차별을 딛고도 조국에 대한 마음으로 그런 차별들을 이제 버티셨는데 이분들 마음속에 조국은 그냥 예전에 조선이었어요.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자유롭게 북한도 오고 갈 수 있고 남한도 오고 갈 수 있어서 사실 예전에 북한에 가가지고 서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아마 북한에서 있으셨다가 이분이 이제 제1교포 이렇게 한국 유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걸 중앙정보부가 낚고 챈 거죠. 그래서 북한 가서 니네들 간첩교육 받고 남한에 파견돼 갖고 지금 서울대 학생으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무수하게 고문하고
이분은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각각 가져갔던 그런 궤적들을 보면 사실 남한은 친일파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미국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의 좀 자주성의 좀 문제가,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조금 더 남한보다는 좀 친일파도 좀 온전히 청산하고, 또 자주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가적인 과제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서준희 선생님은, 이제 서승 선생님이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들을 갖고 왔고, 또 다른 조국으로서 남한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국정원에서 무수히 가혹하게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 고문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중앙정보부에 있던 난로를 껴안고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얼굴에 그 화상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일본의 리스메이칸 대학에서 지금 경제학 교수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또 동생분이 이제 서준희 선생님이 되셔갖고, 한국에서 이제 인권운동 사랑방 해갖고, 인권운동 하시면서 한국의 무수한 또 차별과 이런 부분들에 맞서 싸우셔갔다가, 예전에 4.3을 다뤘던 레드헌터 그 영화 했다가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이렇게 좀 수사도 받으시고 했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쁘고 어부들을 갖고 국정원이 장난친 것도 정말 그거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재심 사건 중에도 나쁘고 그러니까 우연한 사정으로 풍랑이라 이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경계선을 월선에서 북한에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파견돼 왔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고문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끝장을 낸 국정원의 이런 중앙정보부 이런 전비들을 지금 국정원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재심으로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은 채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우리의 정말 동포 탈북자들을 또 오늘날에 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정말 잘 보듬고 정말 우리 형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민주화돼 가지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이런 그런 거를 확립을 해야 탈북자들을 앞으로 통일에 남과 북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한에 왔더니 정말로 여기 인간답게 내가 국가에서도 이렇게 잘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조금 내가 배워가 취업도 잘하게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라든지 또 생계는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통일이 되면 얼마나 귀한 동량이 되실 그분들이 또 가가지고 갔더니 와 정말로 내가 탈북을 해서 가서 있더라. 그래야 통일이 될 때 북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세습 이건 비판할 요소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민족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할 때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다고 잘 산다고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인간 보장, 인간답게 대우받고 그게 이제 바로 인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같은 이웃이다. 우리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설령 또 대공이 있으면 잘해주면 되거든요. 다 잡아가. 정말로, 여기가 더, 저쪽보다 더 살구나. 제가 너무 순진한지 몰라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애정만이 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몇몇 탈북자분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빨리 경도되어서, 이제 남한 사회를 찬양하고 이 체제에 대해서만 지극히 칭찬을 하시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대척점에 쓰시는 탈북자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한편으로 이해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우성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 조작 사건 이전에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간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머니 속까지 탈탈 털리셔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셨거든요. 그걸 다시 예전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번 사건에 덧붙여가지고 무혐의 됐던 증거들까지도 덧붙여가지고 이런 조작 사건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언제든 나는 이렇게 간첩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이 체대에서 머리 조아리고 그냥 무조건 박수를 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그 말씀하시니까 유성 씨가 만약 그때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지 않았더라면 빙고. 저도 그런 상상 그죠? 해봤습니다. 않았더라면 이런 정말 모진 구초를 당했을까? 아 정말 국가정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탈북단체가 인권운동, 북한 인권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한변협은 굉장히, 정치적뿐만 아니라 이념의 중립을 강조하는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거기서는,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수 쪽의 인권단체 관계자들 토론회라든지 집회도 가봤어요. 예.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조금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너무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왜? 3대 세습체제 유일한 수령체제 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좀 자유가 조금 많이, 제한된 그런 사회 살다가 이쪽에는 마치 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우처럼 보이는 모습에 어떤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아까 막 옹호하는. 예. 그래서 막 삐라 뿌리고 막 라디오 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던 그거를 북한이 붕괴돼도 북한 붕괴를 유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그 자유와 민주주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이런 NK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현재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흘려왔던 피와 땀을 얼만큼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얻었는지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신 북한 인권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신 분들은 특히 탈북하셨던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었으면은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번 우리 탈북자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삶의 진지한 얘기, 그분 일이 자유롭게 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가 이 정도밖에 보장이 안 돼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운데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떤 정부 단체 무슨 뭘로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정부에서 뭘 하는 행사에 뭘로 뽑혀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천안함에 관해서 정부 발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그래서 그게 좀 떨궈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은 이 탈북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북한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말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죠. 국정원을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석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탈북자분들의 그런 생각의 전환도 물론 필요한데, 우리 국정원 그리고 우리 안보당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영원함의 차별 문제로 오랫동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 탈북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2등 시민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천구 쪽에 이분들이 사실 집단으로 좀 몰려 사시고 그러는데 탈북자 있으면은 막 이렇게 집도 이렇게 전세도 안 내주고 그리고 막 탈북자들은 시끄럽고 자기네끼리 우르르 그러니까 독일에 가 있는 터키 사람들 취급을 지금 사실은 탈북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숫자가 적고 뭔가 국정원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이분들이 조금 더 인원이 많아지고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표출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거든요. 저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위원이 현재 탈북자들 단체를 만들고 주도하는 이른바 그런 단체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탈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라고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탈북 새내기들을 알아요. 탈북한 새내기들이 탈북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등쳐먹는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그 탈북 단체들끼리 또 내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답게 존중받는 다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같이 그런 문제 속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공릉동 아주머니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여기 이석봉 변호사님 국민 TV입니다. 그 월요일에 탈북자이신 김영덕님이 이제 방송을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세요. 역시 국민 TV입니다. 영광이시죠? 이런 자리. 아유, 저는 글쎄요, 이런 거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도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은 어떤 분하고 방송을 하나 하셨던 분 있으실 거예요. 이광철 변호사님 목소리는 알겠고 이재정 변호사 목소리도 알겠는데 또 한 분은 박주민 변호사님이 아니신데 하신 분 있으실 텐데요. 민변 이제 비상특별히 저희 특집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대한변협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국정원에 바로 계셨던 법제관으로 계셨던 분 모시고 저희 유우성 씨 사건으로 비롯해서 국정원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현안과 또 제도 개혁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석범 변호사님 또 이 남북 관계 또 전문가이시거든요. 예, 논문을 앞두고 계시네요. 예, 지금 국민대에서 장명본 교수님은 우리 남북관계 법제에서는 거의 뭐 거두이시죠. 북한법을 맨 처음에 개척하시고. 예, 그래서 아주 제1세대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그 북한 얘기만 하면 뭐 이렇게 빨갱이로 오해받던 그 시절부터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천착하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학문의 일가를 이루고 계신 분께서 이제 우리 이석범 변호사님께서 사사를 하셔서 그런 말씀도 좀 귀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북관계 현안이라든지 바람직한 남북관계. 최근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 대박 어쩌고 또 한 말씀 하셨는데 또 그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통일 대박론 통일이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고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도 조선일보가 많이 연재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통일 대박론의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또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는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려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하자 우리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남북 7.4 공동성명 아시죠? 예, 그때, 교과서에서 배웠죠. 교과서에서 배우셨구나. 저희는 막 그때 이유락 정보부 장관 저쪽에 뭐 김명주 뭔가 뭐든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남북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3대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주와 평화 민족대당. 민족대당이요.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이상가족이 만나고, 내가 해가지고 막 딱 하니까,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을 하니까 50년, 53년 해가지고 20년도 채 안 돼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젠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내일이면 통일되는구나. 야, 역시 박정희 대통령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짜고 치는 고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유신헌법을 만들고, 유신악법을 만들고, 저쪽에 김일성 주석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을 만들어가지고, 유일체제로 가고, 우리는 유신체제로 간 거예요. 같은 유자 체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은 제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남쪽 대한민국은 참 인권 침해 그때부터 조작관점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다 재심받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죠. 대부분. 국가 배상해주고. 그래서 통일은 이런 한번 저희가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간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화해를 해야 되죠. 남북이 전쟁했고 서로 적대 관계에서 서로 진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족의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지금 50년, 지금 60여 년 동안. 내일 모레는 분단 70년이거든요. 2세대를 넘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민족적인 그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그렇다는 그런 부분에서 화해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일단 가장 쉬운 게 개성공단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공단을 몇 개 더 만들어 경협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계 언론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예? 저쪽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그때 대한민국 정원식 총리하고 연영묵 정무원 총리가 합의를 했어요. 그런 독일은 그 72년에 동소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 18년 만에 통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동소독 기본조약보다 제가 보기엔 더 잘 만든 조약이에요. 합의서예요. 거기 다 나와요. 정전협정을 평화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분들, 이런 거. 그게 더 발전된 게 6.15 공동선언은 아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그 실용 그 정주의, 거기 따라서 딱 가능한 거만, 딱. 그 다음에 이제 14 공동선언이라가지고, 민족 공동 번영의 이익을 위해서 할 거죠. 거기는 군사 문제까지. 예. 서해 평화지대가 그런 거거든요. 그것만 되면 그 단계를 거쳐야 통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만나서 국가연합 통일합시다라고 되는 게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 노태우 정부 때 보수 정부 때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심지어 이명박 정부까지 승계된 통일 방안이에요. 통일 방안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화해 협력 단계, 두 번째가 국가연합 단계, 세 번째가 통일 한국 단계. 첫 단계가 화해 협력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도록 대한민국의 공천 통일 방안을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통일 대박론을 얘기해서 과정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쪽박이다. 그다음에 신뢰 얘기하잖아. 신뢰 그냥. 네. 신뢰는 상호 신뢰예요. 내가 신뢰하니까 그쪽에도 밀려하고. 그다음에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해야지. 요구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막 남자가 권위적으로 여자 하면 여자가 싫어서 헤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막 뭐 데이트하는데 얘기하자 그러는데 막 야 너 내 말대로 내 말 해야 너는 믿겠어 이렇게 하면 안 그런 되겠어요? 남자들도 있는 뭐 나쁜 대부분. 제가 이렇게 오늘 깐족거리는 네. 그래서 스타일로. 통일 대박론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네. 업그레이드 진화된 포용 정책도 받아들이셔야 된다. 먼저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네. 먼저 건강하게 우리 하겠다. 네. 먼저 너한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통 큰 행동을 보여야 국제사회가 믿고 통일 대박하는 거지.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다 경제적 접근이에요. 통일이 대박이다. 다 우리가 돈 이렇게 많이 번다. 투자하면 뭐 로저스라 이번에 뭐 어디 뭐 조선일보 주최한 컨퍼런스 와가지고 통일되면 투자하겠다. 통일이 되기까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60년 동안 서로 싸우고 막 뒤통수 치고 죽이려고 막 난파도 하고 부파도 하고 막 그랬다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뭐 그런 부분 그런 게 좀 과정 필요하다 이러잖아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합의한 예.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통일정책을 짰던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그런 통일정책이라고 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니 네. 참 저는 네.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가 북한하고 합의했던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그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런 방안이었는가. 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이게 비상특위에서 민변에서 이번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한 256쪽짜리 냈어요. 거주의자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제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남북 간의 신뢰. 국제사 신뢰가 또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 그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7.4 공동성명,
그다음에 남북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6.15 선언, 14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먼저 실천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시라. 그래야 말로만 뭐 신뢰를 받고 자꾸 요구하지 말고 이번에도 뭐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 아까 말한 정말로 국가 민족의 앞날을 네. 위해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남으시려면 먼저 베푸시는 게 먼저 제안하시는 게 성공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정원 법제관으로 네. 계셨을 때 그리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네. 그때 개혁되지 못한 것에 네. 대해서 또 뭐 아쉬움도 많이 남으시고 또 선한 대통령으로 되지 않는 제도개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게 또 대통령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고 해서만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정원 개혁 더군다나 대통령도 우리 편이 아닌 마당에야 우리 우리는 편이라고 과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 대통령은 우리 편 대통령은 우리 편 국정원장이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알겠어요. 그래요 국정원장은 대통령님 아니군요. 우리 예. 손맛 잡고 국정원장과 그럼요. 함께 잘해봐요, 싸웁시다. 그러니까. 예, 잘해봅시다. 남 원장님. 예. 진짜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막 다 보고 될 거예요. 제가 예. 활동하는 전직부 법제관이 제가 출신이 말이야 이렇게 예. 되느냐. 근데 정말로 저는 애정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말로 쓴소리를 하고 비판적으로 예. 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로 아직까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가장 무서운 거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네.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고. 무관심해달라는데요, 남 원장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남 원장님도 언제까지 계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박 대통령님도 뭐 4년도 채 안 남으신 건데 벌써 그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발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결국 뭐 정권을 누가 잡는다 이런 그렇죠. 부분하고 무관하게 네. 국민적 열의가 이 개혁의 뜻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게 동력이 되지 않을까. 어떤 수구 집단에서 막아 나선다고 그렇죠. 할지라도 개혁되지 네. 않을까 하네요. 늘 우울한 얘기만 하고 해서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분노하면서도 또 우울해요. 뭐 이런 또 타박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냉정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나아갈 바는 이 땅에서 발 딛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말씀 좀. 예. 하여튼 정말 오늘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벌써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런 우리 사회에 약간 후퇴가 있으면 또 2보 전쟁을 위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또 나은 일에서 같이 조금 이웃과 더불어 옆에서 모순이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따뜻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도 예, 뭐 이석범 변호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참 또 늘 그러시지만 또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석범 변호사님 모시고 민변 비상특위에서 한번 또 열심히. 근데 좀 재밌는 얘기들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또 비분관계, 예. 분노조, 폭발 막 이런 말씀만 드려서 하여튼 저 다음 주에는 남재준 원장이 뭐 사임하신다든가 하는 좀 기쁜 즐거운 소식 갖고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아유, 예. 뭐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변 변호사? 인권 좋긴 한데 좀 실력들은 없는 거 아니야? 전문성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광철 변호사님, 박주인 변호사님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멍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셨을 겁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아신 이석범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뵙지 않는 시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고 헤쳐나갈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주실 거죠?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